딸을 잃어버린 스위스 여성이 다급하게 경찰서에 들어섭니다. 경찰은 다 큰 딸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에 황당해하는데요. 이야기를 늘어놓던 스위스 여성은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긴장한 채 받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여자는 오열하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스위스인 밀라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인 밀라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 클로에는 25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5살의 모습을 지니고 있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으실 텐데요. 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딸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7살 무렵이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있었지만 장애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클로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래에 비해 학습 능력이 뒤처지는 편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멘사 회원이었던 남편도 예전에는 학습 능력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고 했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시하게 된 것은 학교에서 딸이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조언하면서부터였습니다. 걱정 없이 갔던 병원에서 딸의 장애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아주 단호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은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지적장애인일 수가 없다면서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더군요. 저는 친자 검사를 수용하며 만약 친자면 막대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좋다면서 친자가 아니면 각오하라고 하더군요. 결과는 예상하셨다시피 친자였습니다. 남편은 부들거리며 이번엔 저를 들먹이더군요. 제 유전자가 안 좋아서 이런 애가 나왔다면서요. 퇴근하면 예쁘다고 매일 쓰다듬어주던 그 아이를 남편은 한순간에 불량품 취급했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혼하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덩그러니 저와 딸만 집에 남게 되니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힘들어할 순 없었죠. 저는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장도 가고 청소부도 하고. 그동안 딸의 몸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자랐지만 말이나 행동은 여전히 5살이었죠. 그래도 저는 딸이 건강하게 있어준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딸이 TV를 보고 있더군요. 손을 뻗어 뭔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모습이 귀여워 TV 화면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가 나오고 있더군요. 동양인들이 가득하길래 저는 일본인 줄 알았으나 한국이라는 설명이 나오더군요. 딸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더니 신기하다고 자신도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클로에가 어디를 가보고 싶다고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되더군요. 20살이 되는 클로에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클로에와 첫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몸만 큰 딸과 여행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더 나이가 들면 여행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 지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묻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좋은 곳이라고 칭찬하더군요. 저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서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라며 꼭 가보라고 하더군요. 만반의 준비 후 저와 딸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딸은 흥분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TV에서만 보던 비행기를 탄 것에 큰 의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트에서 방방 뛰려는 것을 간신히 말렸죠. 다행히 같이 비행기에 탔던 한국인들은 딸을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딸이 있으면 사과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비행기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두 이해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군요. 도착하자마자 승무원의 친절함에 감탄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한국인들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생각보다 입국 심사도 빨라서 시간을 절약해서 처음부터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한국인들이 신기한지 이 사람, 저 사람을 쫓아가려는 것을 말리느라고 애를 먹었죠. 혹시 몰라 클로에의 팔에 제 번호가 새겨진 팔찌를 채워주고는 제 번호를 불러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사실 한국 여행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클로에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먹었기 때문에 항상 제 속을 썩였거든요. 한국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들더군요.
그런데 제 걱정은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첫날에 우연히 갔던 식당에서 돈가스를 시켰었는데 이상하다며 안 먹겠다던 클로에에게 억지로 한 입 먹였더니 맛있다며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것을 필두로 떡볶이, 순대, 짜장면 등 정말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특히 치킨은 정말 상상 이상이더군요. 클로에는 간장 베이스로 된 치킨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내내 치킨 먹자고 조를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에서 3일째 되던 날 서울에 아쿠아리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클로에가 아쿠아리움을 굉장히 좋아했기에 가보기로 결정했죠. 운전을 잘 못하던 저는 차를 빌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국을 더 구석구석 볼 수 있는 버스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죠. 솔직히 제일 신기했던 것은 버스 정류장에 몇 분 남았는지 보여주는 전광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언제 버스가 도착하는지 알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저희가 탈 버스가 한참이나 남아서 목마르다는 딸을 위해 물을 사러 편의점을 다녀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버스를 놓치지도 않았었죠. 만약 도착 예정 시간을 몰랐다면 발만 동동 구르고 딸은 목마르다고 노래를 불렀겠죠. 저희는 아쿠아리움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혹시 몰라서 타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묻기까지 했습니다. 다들 친절하게 맞다고 알려주더군요. 자리가 애매하게 남아서 남은 자리에는 제가 앉고 딸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으려고 했는데 딸이 앉기 싫다면서 투정을 부렸거든요. 저는 어차피 버스이니 상관없겠다 싶었죠. 버스가 출발하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눈이 점차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눈이 감기니 막을 길이 없더군요.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눈을 뜨고는 황급히 내렸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내려야 하는데 이미 지나친 것 같았거든요. 다급하게 내리고는 어디인지 파악하려는데 가장 중요한 클로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릴 때 따라서 내릴 것이라고 생각해버렸던 거죠. 제 스스로도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딸을 두고 내릴 수가 있는지.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국도 아닌 한국에서 그것도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잃어버리다니. 딸을 이대로 못 찾으면 어떡하나 싶어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하게 근처에 경찰서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겨우 찾아낼 수 있었죠. 경찰서 안에는 4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딸을 잃어버렸다고 통곡했습니다. 한 명은 저에게 몇 살인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물어봤습니다. 제 딸은 20살이고 버스에서 잃어버렸다고 하자 헛웃음을 뱉더군요. 그러면서 성인이라서 잘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성인이긴 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딸 혼자서 길을 찾는 건 무리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경찰관들은 제 말을 듣고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외국인 성인을 찾아내리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경찰관들이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언제 어디서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때 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 벨이 울리더군요.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국가번호를 보니 한국이더군요. 저는 딸의 손목에 채워뒀던 팔찌가 생각나 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앳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제 딸을 데리고 있으니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빨리 오라면서요. 누가 들어도 납치범이라는 생각이 든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경찰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딸이 납치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혼자 가도 괜찮을 것이라면서 찾아서 다행이라고 하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경찰이 나태한가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납치범이라고 생각되는 여자가 보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황급히 도착한 곳에는 인테리어가 예쁜 카페가 있더군요. 창문 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젊은 한국 여성과 클로에가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싸움이라도 할 마음이 있었죠. 클로에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오더니 안기더군요. 한국 여성은 저를 보더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긴장되더군요. 납치범이 대범하게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싶었죠. 제 앞에 선 한국 여성은 갑자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클로에가 딸기 스무디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사줬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순간 여성의 호의를 느끼며 납치범이라고 생각한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딸기 알러지 같은 것이 없어서 괜찮다면서 감사하다며 사례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클로에가 참 밝아서
자신도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하고는 학교에 가봐야 한다며 다급하게 가더군요. 그제야 한국 경찰들의 반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치안 수준이 높으니 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더군요. 클로에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잠들고 나서 뒤에 자리가 생겨서 앉았는데 눈을 뜨니 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하여 울고 있자 한국 여성분이 괜찮냐면서 말을 걸어왔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가려고 했으나 저와 연락이 닿아서 카페에서 기다린 거였다고 합니다. 클로에는 여성분이 계셔서 전혀 무섭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한국에서 며칠 더 여행을 했고 제 핸드폰에 번호가 남겨져 있었기에 클로에를 찾아주신 분에게 감사의 인사와 맛있는 밥을 사드렸답니다. 많은 일화들이 있었으나 줄이려고 합니다. 5년 전 일이지만 한국에서의 일은 기억이 생생하네요. 지금까지 밀라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